안녕하세요. 수라쌤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제가 그 필기 문제 지금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끊기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너무 길게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랑 별반 다르질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드리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포인트 잡아야 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 여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부분 잡아드리고 문제를 풀 때에도 이 부분은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올 거고 이 부분은 난이도가 거의 없고 아직은 빈출되지 않았다, 출제되지 않았다, 이런 걸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흐름을 잡아드리는데 포인트를 두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책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PPT 파일로 지금 앞에 올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지금 앞에 책을 두셨으면 거기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설명을 보시면서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공부를 하다가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유튜브 댓글보다는 카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동시에 같이 그 대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카페에다가 많은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선생님 그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영상이에요 라든지 뭔가 특이하게 딱 요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요거를 더 알려주세요 라고 뭔가 의견을 살짝 주시는 거라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든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답을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재료 준비 보면은 여러분들은 전자저울도 알고 계시고 계량컵도 알고 계시고 계량 스푼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계량 스푼도 알고 계량컵도 아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돼? 나는 계량컵도 쓸 줄 알고 계량 스푼도 써본 적이 많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되게 기초적인 게 있고요. 저울 같은 경우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평평한 곳에 올리고 저울을 사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0점을 맞추고 사용한다. 맞죠? 그리고 기울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용기를 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재고자 하는 물건을 넣어줘야지, 용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릇을 올리고 0점을 안 맞추고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포인트라는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량컵과 계량 스푼의 용량에 대해서 사실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큰 컵 같은 경우는 200ml고, 큰 숟, 1티스푼, 제일 큰 숟가락은 15ml고 작은 술은 5ml고 이런 게 되게 간단한 시험 문제로 나올까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기초였나 봐요. 이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바로 계량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계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하나씩 저랑 한번 보실게요. 1번, 가루 상태의 식품인 밀가루, 쌀가루, 백설탕 등은 누르지 말고 수북히 담은 다음에 평평한 밀대로 수평을 밀며 평면이 되도록 깎아서 계량을 한다. 그러면 잘못 나온 건 뭘까요? 백설탕 등은 눌러준다 라고 하면 틀린 거겠죠. 자, 2번, 밀가루 같은 고운 가루는 누르지 말고 수북하게 담은 후 흔들지도 말래요. 자, 그러면 또 이 밀가루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오겠어요? 밀가루 같은 고운 가루는 누르지 않고 수북하게 담은 다음에 흔들어 담는다 라고만 나와도 틀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약간의 헷갈림을 넣게 되면은 그게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빨간색으로 펜으로 표시해야 되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3번, 쌀알, 콩알의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가득 담아서 살짝 흔들어 해서 빨간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쌀알이랑 콩알 같이 이렇게 콩알과 콩알 사이에 공기층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살짝 흔들어서 우리가 평면이 되도록 깎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4번, 액체 식품은 투명 계량컵에 담아서 계량하며 눈높이와 수평을 맞추는 눈금을 읽는다. 왜 우리 체온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저희가 귀에다가 대는 체온계가 있지만
저희가 입에다가 이렇게 물고 있는 그런 체온계 같은 경우에도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봤죠. 정면을 수직으로 이렇게 봐야만 온도가 정확하게 읽히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꺾어서 본다거나 아니면 높게 쳐다보는 곳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높이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잘못된 계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체, 버터, 마가린 같은 경우에는 부피보다 사실상 무게를 재는 게 더 정확하고요. 이거를 거꾸로 말할 수 있어요. 무게보다 부피를 재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무게, 부피, 헷갈린다. 이럴 수 있는데 정확하게 무게를 재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계량컵이나 계량 스푼에 잴 때는 재료를 실온에 두어서 저희가 그러면 마가린이나 버터가 약간 녹은 거는 아닌데 말랑말랑하게 변하잖아요. 그럴 때 공간 없이 채워서 표면을 깎아가지고 평면이 되게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다시 집어넣으면서 그 계량 스푼 같은 데에다가 묻어서 사라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람을 많이 맞춰주시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흑설탕, 잼처럼 끈적거리는 성질이 있는 식품은 계량컵에 빈 공간 없이 빨간 펜으로 눌러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실게요. 빈 공간 없이 눌러준 다음에 평면이 되도록 계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흑설탕 같은 경우엔 끈덕끈덕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가 좀 계량컵에 꾹꾹 눌러가지고 평면이 되게 한 다음에 계량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요거 계량 방법 및 주의사항은 기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기보다는 이해를 통한 암기, 이해가 조금 더 많이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길게요. 72페이지. 72페이지에 보면 재료의 전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재료의 전처리에서 맵쌀, 찹쌀과 현미, 흑미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맵쌀, 찹쌀과 흑미, 현미는 아주 정확한 차이가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 현미, 흑미에서 두 번째 줄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12시간에다가. 네, 저희가 보통 맵쌀 찹쌀은 몇 시간 정도 불린다고 알고 있나요? 그쵸?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미와 흑미 같은 경우에는 미강이라고 해서 겉껍질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물이 안에까지 흡수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불리는 시간이 조금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현미와 흑미는 12시간 정도, 하루 정도 네, 더 불려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고물소 만들기 보시면요. 첫 번째 붉은 팥고물 나왔죠? 두 번째 거피 팥고물 나왔죠? 세 번째 거피 볶음 팥고물, 그 다음에 녹두고물, 서리태고물,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참깨고물, 흑임자고물, 밤고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건 딱 2개 정도 보이시는데 이 2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읽으시면서 요거는 좀 기억해 놓는다. 암기까지는 아니어도 우선 중요한 거 2개는 반드시 뭐냐면 붉은 팥고물이랑 거피팥 고물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저희가 나중에 실기에 얘네들이 추가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 고물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얘네들을 이용한 팥이나 거피팥을 이용한 뭔가 켰떡류를 만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우리가 지금 시험 기출문제 필기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기에 반드시 도움이 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주세요. 붉은 팥고물에서 우리가 좀 포인트 되는 거를 빨간 줄로 그어 볼게요. 첫 번째 줄은 당연히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줄에서 저희가 팥에 물을 부어 한 소끔 후루룩 끓어오르면 바로 그 물을 버리고 다시 찬물을 부어 팥이 물을 사포닌 성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후루룩 끓으면 그 물을 버리고 다시 새물을 넣어서 저희가 팥을 익히는 것으로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추고 이게 너무 센 불에서 끓이게 되면 안에 고물이 익으면서 겉으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껍질과 안에 속에 있는 그 팥이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모양이 이쁘지 않게 퍼지듯이 죽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좀 모양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로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불 혹은 중약불로 낮춰서 저희가 쭉 끓여줍니다. 뜨거운 김을 날린 후 소금을 넣어 대강 찌어 사용하거나 아니면 으깨서 고운 팥고물을 만듭니다. 설탕을 넣게 되면요, 이 팥고물에 갑자기 물기가 많은 것처럼 확 젖어요. 물론 설탕이 그 미지근한 팥고물을 만나서 녹은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의 물기처럼 질척질척한 그런 모습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포슬포슬해질 때까지 식혀주시거나 아니면 냄비에 살짝 낮은 온도로 덮어서 그 수분을 날려주시기도 합니다. 이거는 만드는 곳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만약 실기로 나오게 된다면 실기에서 제시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커피 팥고물이에요. 팥을 방울롤러 혹은 맷돌 등에 넣어서 반쪽을 낸 다음에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충분히 불려주셔야 됩니다. 8시간 이상 담가주시는 거고요. 이때 엄청 비벼가지고 거품이 막 나요. 근데 이 거품이 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헹궈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물질도 제거해 주시고요. 쪄낸 팥을 스텐볼에 쏟아 뜨거운 김을 날린 후에 소금간이나 기호에 맞춰서 설탕을 첨가하며 방망이로 찍어가지고, 방방이라고 되어 있네요. 방망이로 찢어서 중간채나 어레미에 내려준 후에 쟁반이나 넓은 판에 올려서 수분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근데 커피팥 고물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철에는 굉장히 쉽게 쉬는 고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피팥을 여름철에 보통 떡을 많이 해먹지 않습니다. 이 팥류 중에서도 커피팥 같은 경우에는 그 바람떡 같은 경우 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먹었던 그 안에 하얀색 고물 기억나세요? 그 바람떡 안에 있는 하얀색 팥, 그게 바로 커피팥 고물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여름철에 굉장히 빨리 식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제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실무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커피 볶음 팥고물, 녹두고물, 서리태 고물도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뒤로 넘길게요. 우리가 벌써 실기에 쇠머리 찰떡에 보면은 그 호박 고지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추도 사용을 하고 밤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실기를 한번 준비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들, 이 부재료들이 어떻게 전처리 되어야 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호박 고지는 미지근한 물 혹은 설탕물에 잠시 1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물기를 제거하고 떡의 부재료로 사용한다. 이 호박꼬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미지근한 물에 애초에 설탕을 타서 담가 놓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미지근한 물에 담가 놨다가 쪽 짜가지고 설탕을 조금만 가져다가 골고루 묻혀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호박꼬지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호박꼬지가 조금 달지 않은 호박꼬지인 경우에는 설탕을 추후에 첨가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시험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때에도 뒤에 설탕을 묻혀서 사용하는 방법을 더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통적으로는 원래는 설탕 물에다가 담가서 저희가 천천히 불려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하더라도 시간을 보시고 호박꼬지의 마른 상태를 보시고 결정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추 같은 경우에는 마른 면보로 껍질 표면을 닦아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엄청 바짝 마른 대추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사이에 아무리 면보로 닦아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너무 말라서 그 사이사이에 쌀가루가 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살짝 뜨거운 물이나 미지근 물에 살짝 데쳐서 저희가 그거를 면보로, 마른 면보로 살짝 닦은 다음에 씨를 발라내고 그 다음에 잘라서 사용합니다. 이거를 아마 제가 실기 영상 보여드릴 때 대추 전처리하는 거, 자르는 거 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한번 보시면은 굳이 이론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암기하지 않더라도 그 화면을 보신 게 떠오르시면서 아마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잣 같은 경우에는 고가를 살짝 떼어내고 마른 면보로 닦아서 한지와 종이 등을 올려서 방망이로 밀어 기름을 뺀 후 칼날로 곱게 다져서 고명이나 고물로 사용합니다. 평소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잣이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유지가 많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온 보관할 경우에 독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잣
같은 경우에는 냉동 보관으로 해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호두 같은 경우에는 식초 넣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네, 속껍질과 호두 경과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호두를 넣고요. 뜨거운 물에다가 식초를 조금 넣어가지고 그거를 호두에다가 쭉 부으면요. 뜨거운 그 물로 인해서 살짝 데쳐지면서 그 안에 있던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쭉 표면 위로 떠올라요. 아마 한번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제거한 거를 찬물에 헹궈 주고요. 바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번 그 후라이팬이나 오븐에 낮은 온도로 약간 살살살살 깨볶듯이 수분을 날려준 다음에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밤 같은 경우에는 겉껍질과 속껍질을 모두 잘 제거한 후에 얇게 썰어내거나 떡의 종류에 따라서 동글동글하게 자르기도 하고요. 이거를 네모 깍둑깍둑 이렇게 썰어서 4등분이나 6등분을 하는데 4등분과 6등분의 차이는 바로 그 밤의 크기예요. 밤의 크기가 그 부재료에 들어가는 다른 재료들과 크기가 비슷해야 이쁘거든요. 그런데 그때 밤이 엄청 큰데 4등분을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4등분을 하게 되면 그 밤만 유독 커 보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등분에서 6등분이라면 함은 밤의 크기에 따라서 개인이 조절하셔서 칼을 이용하셔서 잘라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말린 과일도 저희가 살짝 불려가지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사용해도 가능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과일에 따라서 결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떡류 만들기가 들어갈 거니까요. 여기서 끊고 오늘은 우선 여기서 한번 끊고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테니까 이어서 보실 분들은 쭉 이어서 보시면 되시고 나 요거 한 번 더 들을래 하신 분은 요거 한 번 더 앞으로 당겨서 들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달락달락 나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